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선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최고 수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OECD에서 나쁜 것은 싹 다 1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점에 북한 테러 조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이야기하니 우리의 눈은 또 한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신문만 보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더 많은 내용이 SNS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내 손안에 핸드폰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국정원은 두려운 겁니다. 이 넓게 퍼진 만연되어 있는 SNS를 다시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댓글로 장악했는데 이제는 감시하고 들어가고 감청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야당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야당의 의석수가 좀 더 많았다면 여러분을 그냥 지켜드릴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할 뿐입니다. (1973년) 최종길 서울대 교수 간첩 조작 및 고문치사 사건. (1973년입니다) 서울대 물리대 학생들이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에 반대하며 데모를 했습니다. 법대생들이 체포 연행되어 구금된 것에 대해서 교수회의에서 스스로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며 부당한 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유럽 간첩단 사건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자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최종선을 따라 중앙정보부에 들어간 뒤 10월 19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최종길 서울대 교수는 물리대 학생들이 연행되고 10월 유신에 문제 제기를 해서 연행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던 최종선을 따라 중앙정보부에 들어간 뒤 10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처장은 최종길이 간첩 혐의를 자백하고 중앙정보부 건물 7층에서 투신 자살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중앙정보부에 따라가서 최 교수는 중정의 고문과 협박 등 각종 불법 수사에도 불구하고 강요된 간첩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요. 그래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그 유가족께 18억이라고 하는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3년의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일본 도쿄에서 한국 야당 지도자 김대중이 납치되어 한일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김대중은 통일당 당수 양일동을 만나러 그랜드 팔레스 호텔에 갔다가 대기하고 있던 한국정보기관 요원 5명에게 납치되었습니다. 정부 요원들은 당시 통일당 김대중을 수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장시키기 직전 구출되어 129시간 만인 8월 13일 밤 10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이후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추적하던 기자에 의하면 김대중을 납치하라고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였냐, 아니었냐,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보부 관계자가 이제 생명을 다해갈 때가 됐다며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보부 다른 관계자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리 어떻게 하라, 김대중을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를 처리하고 난 후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이제 숨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것이 나온 것은 아니고 그때 그 칭찬을 받은 자에게 들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걸 보면서 과연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샀던 국정원 관계자, 국정원 2차장 하에 국내 파트팀에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이것은 덮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목숨을 끊고 싶겠습니까? 그 해킹 프로그램을 산 것이 목숨을 끊을 만큼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이 국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수사도 해야 하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자살했는지, 스스로 자살인 건지 아닌 건지, 기본 ABC 아닙니까? 누가 자살했대요. 그럼 자살인지 타살인지 살펴보는 것이 기본 ABC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ABC가 국정원으로 가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일도 무서운데 지금 일은 바로 옆에 있어 그렇지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청와대의 문건이라며 조응천, 그리고 최모 경찰인가? 이렇게 해서 정윤회 문건이라고 해서 십상시 문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서실장도 모른다, 정윤회와 비서실 3인방이 모든 걸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문건이 세계일보에 의해서 전부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일보에 제보했던 그 사람이 목숨을 끊으면서 덮이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국정원, 청와대, 나중에 수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 사건 뒤에는 꼭 한 사람의 경찰들이, 한 사람의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합니다. 과거의 일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1983년도에 이화여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생 생활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미팅만 하고 지냈는데 아직 학교 안에 사법경찰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짭새라고 불렀는데요. 사회에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사법경찰들이 선배들의 머리채를 끌고 선배들을 연행해 갑니다. 선배들이 메가폰을 들고 엥 울리지요. 광주 학살 규명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라고 건물 4층에서 창문을 열고 외칩니다. 잔디에 앉아서 있던 우리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 선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끌고 갑니다. 4층에서부터 질질 끌려 내려오던 선배의 모습, 우리가 모두 다 뛰어내려가서 그 짭새들로부터 선배를 끄집어냅니다. 아무리 끄집어내도 끄집어내지지 못하고 끝내 선배는 끌려갑니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까지 마저 끌려갈까 두려워 어느 순간 손을 놓고 돌아오지요. 머리는 복잡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왜 그쪽에 껴야 돼?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어머님 힘들게 사셨는데 최소한 기자, 외교관이 돼야 해.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외변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 시기에 또 똑같은 걸 봐야 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광주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고 머리는 아프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도 힘이 들고 아프고 힘들게 죽어간 사람들, 광주 항쟁 속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가슴이 잘리워진 사람들, 누구인지 얼굴이 뭉개진 사람들, 총 머리창에 머리가 날아간 사람들, 아마 저만이 아니라 모두 똑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러지 않고는 평범한 생활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그 무서운 정권 하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광주 학살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 하에서 누가 학생운동을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총학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곧장 잡혀가는 구속순위 1번입니다. 끊임없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렵게 키운 부모님, 오남일녀의 할머니까지 모시고 옷가게 하면서 저희들을 키운 부모님, 시장에서 옷가게로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 정말 불효죠. 그런데 더 많은 학생이 끌려가는 것보다는 총학생회장 한 명만 잡혀가면 좋겠다. 모든 알리바이는 다 나에게 맞춰라. 형사가 저희 어머니께 와서, 어머니, 경찰서에서 잡아가야지 걔가 안 다칩니다. 치안본부에서 잡혀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치안본부는 무서운 곳입니다. 빨리 자수시켜서 서대문 경찰서로 보내십시오. 부모님이 갈등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갈등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의장, 테러 방지 법하고 개인 신상 문제하고 뭔 관계가 있어? 또 사회를 잘 봐주세요. 치안본부 국정원 이야기라는 겁니다. 국정원의 고문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자, 테러 방지법 얘기를 하세요. 테러 방지법.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국정원의 간첩답 조작 사건은 왜 일어날까요? 아니, 간첩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간첩이 될까요? 간첩이 아닌데 왜 간첩 조작 사건으로 19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선 그냥 묶어서 간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고 그 고문에 내 친구가 당하는 게 두려워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 불었어, 너 인정해 라고 하면 네가 말 안 하면 쟤 죽어 라고 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금방 사라질지 모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들은 고문에 의해서 간첩이 됐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진실화훼규명위원회에서, 의문사규명위원회에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국가보안법입니다. 제가 왜 국가보안법이겠습니까? 치안본부에 갔고, 저는 총학생회장이라 갖고 다니는 물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배방에서 잠시 기거를 했는데 치안본부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연행돼 갔습니다. 작은 남영동 대공분실 치안본부는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에 이은 이 대공분실은 작은 욕조 하나, 책상 하나 있었습니다. 3일을 재우지 않고 저에게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도장을 찍으라는 겁니다. 머리채를 휘어잡혀 끌려가던 선배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광주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했던 저에게 사회주의를 강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일을 안 재우고 물에 빠뜨리고, 제가 빠진 물은 살아남을 만큼이었습니다. 오픈의 여성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만큼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대학생이라고 24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고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받고 잠시 유치장으로 가면 거기에 있던 남학생은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왜 반성문을 쓰냐고 물으면 욕조에 빤스만 입힌 채로 발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서 무릎 사이에 끼워진 채로 차가운 물은 차갑게 자기 몸뚱이로 올라오고, 위에서 몇 명의 치안본부 직원이 자기를 누르고, 그러면 그 속에서 기절을 몇 번 하고, 이러고 나면 없는 것도 다 써야 하고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쓰고, 그리고 반성문을 쓰지 않고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유신 긴급조치 때보단 나은 겁니다. 전두환 정권 하에서. 그래도 저는 오픈이라 살 만큼 고문받았습니다. 반성문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고문받았습니다. 반성문을 쓴 사람들은 죽을 만큼 고문을 받았고, 그래서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나니 그 다음은 고통스러운 나날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 우울증, 자기 자괴감,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당당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되었다는 이유로 정보기관이 대공분자를 잡는다는 이유로 멀쩡한 학생들에게, 멀쩡한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는 몇 마디 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현대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고문과 딱지를 붙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재판을 받는데 그럼 검사에게 이야기하지요. 고문받았다고. 이야기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와 같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머님한테 얘기하면 어머님은 놀래기만 하죠. 없는 일로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도 굳이 고문받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문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근태, 허인회, 그 수없이 많은 고문을 받아서 발목, 복숭아 뼈에 붙어있는 그 상처 딱지, 그들이 그렇게 약을 발라도 숨길 수 없는 그 상처 딱지를 가지고 고문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허인에는 당시에 온몸에 석유가 뿌려져서 온몸이 석유로 짓눌리고 진물이 나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께서 실형으로 가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더니 집행유예를 때렸습니다. 그 판사님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찾았습니다. 그때 집행유예를 해주셔서 제가 그나마 좀 더 공부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판사님 말씀이, 지금은 이제 한참 어른이 되셨죠. 그때 자기가 몸 몰라서 집행유예 때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았으면 위에서 혼났을 텐데 집행유예 때렸겠냐 이거죠. 그런데 아이고 이건 뭐 실형을 때릴 수도 없고 당연히 집행유예고 공부하게 해야지.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집행유예를 때렸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좋은 분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그분에게 은혜를 갚고 많은 걸 배워서 또 제가 이제 법사위원이 됐으니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왜 간첩이 됩니까? 왜 국가보안법이 됩니까?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광주학살 구명하라는 것과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보안법이 되려면요, 이적 폐업물을 소지해야 돼요. 저에게 이만큼의 이적 폐업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기거하던 후배방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제게 아니라고 하면 후배가 또 잡혀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제 거라고 해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후배를 만났더니 제 방에 그런 이적 표현물이 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리고 이민을 갔다 와서 나중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후배 지키느라고 그것을 했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살만하니까요. 살을 만큼 고문당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간첩 사건에 되어가는 많은 사람들,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한 명은 여기에 물수건을 올려놓습니다. 거기는 욕조도 아닙니다. 물수건을 올려놓고 따뜻한 물을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깨면 그냥 무작정 팹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수건을 올려놓습니다. 그러기를 6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르라는 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다면 24살짜리 여대생도 23살짜리 대학생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너무나 똑똑합니다. 아까 우리 한 네티즌이 써주셨듯이 우리 딸들에게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도 용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버님들도 용감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테러 방지법 반대하고 그래? 아버님, 여기에 요런 게 들어서요. 아, 그래? 그럼 그거 빼고 통과시켜?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지. 서영교가 하는 게 그럼 그렇지. 그랬을 거야. 더 만나고 더 얘기함으로써 더 잘 모심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런 글을 올리면 저 감시 대상 되지 않을까요? 자, 새 의원님, 새 의원님. 자, 조금 물 한 잔 마시고 좀 쉬세요. 물 한 잔 마시고 자, 우리는 이런 게 걱정인 겁니다. 이 이야기도 해야 하고 느낀 이야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왜 내 핸드폰은 들여다보는 거죠?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모여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던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대생은 감청이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이 감청이 되었습니다. 왜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 합니까? 감청이 되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했던 여대생이 감청이 되었습니다. 감청 영장은 제가 영장을 청구해서 감청이 되어서, 그러면 이 여대생만 들여다볼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들여다볼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을 가지고 와서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안 네티즌들이 카카오톡 버리자, 다 텔레그램으로 이사를 가자,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 기업이 타격을 받고 일대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자 국정감사 현장에 이곳저곳에서 카카오톡의 대표를 불렀습니다. 카카오톡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서버에 더 이상 남기지 않을래요. 그동안은 남겨있던 것을 모아서 줬는데 이제 카카오톡 서버에 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카오톡 서버에는 3일만 남기겠습니다. 영장 발부받아서 왔을 땐 3일 남았던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킷 감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탈리아 해킹 업체에다가 스파이웨어를 사서 곳곳에 스파이웨어를 깔아달라고 하고,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핸드폰, 카톡, 블로그, 카페 다 볼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찮게 드러나자 한 국정원 직원이 떠난 겁니다. 저도 이것까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노든이 세상에 폭로했을 때 우와,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갔지, 이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면서 스노든의 폭로는 미국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킨 거 아닙니까? 스노든의 폭로가 오바마로 하여금 국민의 자유와 안보를 같이 지키자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9.11 테러의 상처가 너무 커서 차마 서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9.11 테러 상처가 너무 커서 이라크 갔는데, 이라크 가서 또 상처를 가지고 왔고,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들이 거기 이라크 포로들을 학대하는 장면만 나오면서 미국의 이미지만 실추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니 보지도 못하고 돈만 들고 필요도 없고 인권 침해는 일어나고, 그래서 미국이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것은 안 되겠구나. 오히려
몇 명 용의자를 보고 그들을 계속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방식을 바꾸자. 서로 나누자.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스노든의 이야기가 미국을 바꾸는 일대 계기가 되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는 특별한 테러 방지법이 정보기관 산하에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애국자법이 정보기관 산하에 없습니다. 우리만. 나라 부채가 1200, 국가 부채가 1200, 가계 부채가 1200조입니다. 국가 부채는 600조에 이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채에 시달려야 되죠? 이걸 쓰고,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막걸리 방공법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을 갑작스럽게 가지고 오기 직전에 새누리당에서는 내용 다 빼고 껍데기만, 이름만 테러방지법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 2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세상이 바뀌면서 계속 개정되어 와서 2015년까지 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테러 규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여기서 90%를 그대로 테러방지법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정원에게 금융계좌 추적권, 그리고 국정원에게 핸드폰 감청, 감청권, 그리고 국정원에게 그 테러 의심자 추적권 등을 주는 내용을 넣게 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책회의에 그 수장도 아마 국정원장이 맡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테러 대책회의가 이루어지고, 이 대테러 대책회의에는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자부 장관, 산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장관그룹. 2. 국가정보원장. 3.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4. 관세청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이게 훨씬 안전하지 않습니까?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다 안전하게 만들어 놨고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역할을 해내십시오. 그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또 희생시킨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경제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등골을 휘게 하는 세금 줄여나가겠습니다. 통신비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만큼만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뛰어다니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카드 수수료가 싼데 우리 동네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가 비싸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 좀 살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카드 수수료 낮추면 카드 사는 뭐 먹고 살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금 걷어서 국정원에게 뒷돈 대주려고 하는 겁니까? 말이 되는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국정원에 뒷돈을 내려고 카드 수수료를 올립니까? 말이 되는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을 그렇게 강화해서 국민이 낸 세금을 국정원에게 자. 조용히 하세요. 예.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시든지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자, 필리버스터를 하시든지.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겁니다. 국정원이 말이 자꾸 많으셔. 제 말 좀 하게. 자꾸 하면 오래 걸린다. 올라오세요 그러면. 올라오세요. 내가 누가 올라오란다 올라갈 사람이에요? 본인 할 얘기나 하고 빨리 매듭을 짓세요. 그러면 조용히 해주세요. 자, 새누리당 의원님들 제대로 해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이 무슨 법인지 제대로 좀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좀 보십시오.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이탈리 해킹업체로부터 사서 깔아놓은 것, 그러고도 반성을 못합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최후 진술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최후의 기회이기 때문에 나의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의 혁명은 필연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11.6 민주혁명인 것입니다. 나는 정보부 책임자로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신체제의 억압이 계속되는 사이에 국민의 유신체제 포갑에 대한 누적된 항고의식은 국민 전체 사이에 팽배했습니다. 작년 부산과 마산 사태는 그러한 국민적 항거의 표본이었고 삽시간에 전국의 5대 도시로 확산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보부를 이용해서 끝까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의 생명을 독재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각오하였습니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희생은 불가피한 것이었고 그 희생을 줄이는 것이 나의 대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정권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꼭 간절히 전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로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되어서 고문을 받아 그 고문 후유증으로 시달렸던 김근태 전 의원님, 그리고 같은 사건으로 고문을 받아 고통 속에 살아왔던 최정순 이후로 두 가족님, 엄청난 고문이 김근태 의원에게는 침대에 눕는 것을 두렵게 생각할 만큼 침대 정기 고문이 가해졌었고, 이후로 당시 민청학년 관계자는 엄청난 고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족의 삶은 서울대 대학생이었던 이후로 이대 대학생이었던 최정순, 그리고 김근태와 함께 민청학년 사건으로 고문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긴급조치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음모에 문제 지적을 하다가 고통받았던 사람들, 이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손길을 내야 합니다. 의문사위원회, 진실하회위원회에서는 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법원이 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해야 합니다. 아니, 그 공권력이 보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권력은 우리의 세금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치고 아팠던 사람들에겐 그것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 국정원과 같이 그리고 잘못된 공권력의 대국민 탄압에 대해서는 그 공권력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가운데중 물결랑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뛰겠다, 그리고 정의롭게 하겠다 약속드리면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6박 7일간 쉬지도 않고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헌 이래 이번처럼 장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사례가 없어 우리는 국회 운영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분의 의원님들께서 130여 시간 동안 발언을 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제 외 발언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발언은 원칙적으로 시간 제한이 있는 반면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토론을 실시하되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제한 토론에도 의제 외 발언 금지 원칙은 다른 발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법 제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